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예, 정책 아카데미도 수료하시고 저희 시민공부방 방장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그런 동지 같은 그런 분이신데 마침 이제 또 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토요일 병원 업무를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일산연구소까지 찾아오셔서 방송을 참여하고 계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간염과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아이고,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예. 조용합니다, 요즘. 그래요? 근데 우리 원장님하고는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이 됐죠?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10년인가? 10년 저희가 됐죠. 소장님을 찾아왔죠. 네, 너무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 네, 예, 그런 게 있었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해서 그때 공방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화의 어떤 이제 핵심 인물로서 인재로서 계속 무럭무럭 지금 영향을 쌓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의학 의료 전문가시니까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올 연초부터 전혀 돌발침이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히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혼란이 극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정작 코로나19가 발병한 중국보다도 더 극심한 혼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면 코로나19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는 그 자체 내에 있는 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이고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병이니까 저희가 뭐 이제 쉽게 하면 감기, 뭐 기관지염, 폐렴 이렇게 진행하는 그 질병 경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네요. 감기, 그렇죠. 뭐 감기에서 폐렴까지 가는. 예. 그러니까 보통 근데 어떤 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는 다 그런 경과를 거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인데, 예. 요게 이제 새로 이제 완전히 다른 변종인 바이러스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질병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러스들은 뭔가 좀 미리 어떤 좀 이렇게 바로 저희가 폐렴으로 가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동안 뭔가 좀 많이 아파 보이다가 폐렴으로 가니까 의사들이 이제 좀 아래채기 쉬웠는데 이거는 3일 정도 열이 약간 나다가 갑자기 폐렴이 되니까 표도 안 나게 그냥. 질병 경과가 너무 빠르니까 좀 이렇게 의사들로서는 좀 이게 무슨 병이지? 완전히 괴질처럼 그렇게 의사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처음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제 명칭을 자꾸 이렇게 뭐 바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공식적인 명칭을 보니까 중증성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증후군인가? 그래서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흡기 질환이죠.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면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 통상적인 호흡기 질환, 예전에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에 비해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도 전부 이제 같은 바이러스지만 변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변종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바 이제 새로운 감염 질병이라서 전염병이라서 뭔가 이렇게
치료 어떤 그 백신이나 치료제나 아니면 진단 시약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없는 예. 상황. 처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어떤 그 특성이랄까 게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이제 현대학이 조금 장점 분류를 잘 해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근데 일단 분류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잘 확실치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해진 게 일단은 그 저희가 뭐 뉴스에 말하자면 비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약간 입자들이 작으냐 큰 거야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나 홍역, 뭐 결핵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작은 입자, 그러니까 공기 전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염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류는 일단 비말 감염, 좀 더 큰 거, 그러니까 한 좀 짧게 2m 정도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공기 전염이라는 거는 한 100m까지도 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이렇게 전염이 빠르다,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접촉을 통해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촉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이 감염된다고 보고 그렇게 있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자꾸 씻으라는 얘기가 네. 손으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네. 손이 굉장히 더러워요. 네. 저희 항상 뭘 만지고 있기 때문에 문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면 이 손을 이제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쓰는 거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확산이 되니까 다른 질병도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네. 많이 없습니다. 야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 뭐 이제 발병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손 잘 씻으면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지금 벌써 연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이런 전염병이 전에 사스, 뭐 신종플루,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렇게 뭐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호흡기성 어떤 전염병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이 많은 부분이 하나죠.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학이나 감염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이게 그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뭐 이동한다고 그럴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항공이라든지 네, 뭐 예. 이런 걸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어떤 변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맨 처음에 변종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변종이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스나 이런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대부분 박쥐에서 나와요. 동물에서. 예, 박쥐. 예, 다른 동물도 아니고 박쥐. 박쥐. 예, 예. 그러니까 박쥐가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은 종과 종 간에 이게 경계가 있어서 네. 함부로 오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종류에서, 그러니까 뭐 뱀에서 바로 온다든지 이렇게 오지는 않고. 중간에 숙주나 매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러니까 박쥐나 이런 거는 같은 포유류니까 뭔가 가깝기 때문에 쉽게 오게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야생 동물이랑 접촉하는 상황에서 변종이 한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접촉이 좀 잘 되는 환경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이번에 그 코로나19 같은 데 우한에서 지금 야생동물 이야기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숙주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보통 박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낙타에서 메르스는 왔다든지. 예. 요거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 말죠. 코로나19는 좀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스는 고양이였다고. 그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의학계라든지 각국의 어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제 발병을 했다 이거예요. 발병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게 이제 그 방역 대책 어떤 걸 지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각국에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자꾸 전파를 막아야 되니까 예. 뭐 사람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다들 멀리 놔둬야 되잖아요, 선생님. 자꾸 멀리 놔둬야 되니까 서로 이제 격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뭐 학교로 치면 뭐 휴교 다 이제 각 가정에 있어야 되고 직장들도 다 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처음 한 나라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하는 걸 막으려면 뭐 중간에 이제 그 차단하고 경량 격리하고. 차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방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역이면 말 그대로 역병이 확산되는 걸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역의 일단 기본은 차단 내지는 격리이죠. 서로 전파되는 걸 막는 네. 거죠. 제가 그러니까 차단 격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뭐 그 방역 어떤 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이나 역학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이 등은 아니면 정식 당국 입장에서 혼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단이냐 아니면은 완화냐, 봉쇄냐 완화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중국에서 퍼졌을 때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역 사회로 이제 넘어오면서 방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완화 정책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소규모라든지 초기하고 좀 뭐 중기 이후라든지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기는 적으니까 그냥 좀 뭐 봉쇄를 하든 어떻게든 감싸 놓을 수는 있는데 이 전염병은 뭐 나쁘게 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선생님. 어떤 이거는 우리가 뭐 쥐라든지 뭐 이런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면 걔를 바로 잡아서 죽이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얘는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뭐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봉쇄를 하지만 추적이 거의 약간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봉쇄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은 처음에 이런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그 방역에 효과적인 것은 이렇게 말 그대로 봉쇄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봉쇄가 가능하냐 안 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식으로든 이제 철저하게 외부로 이렇게 외부나 또는 내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면 전염병을 이렇게 그 지역으로 딱 묶어둘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이렇게 커지고 뭐 글로벌화되고 서로 뭐 이제 이렇게 산업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뭐 비행기도 타고 가고 버스도 타고 가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기도 왔다 갔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조그만 마을도 아니고 뭐 천만 단위의 대도시, 거대 도시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한은 그렇게 봉쇄를 했잖아요. 아예 그냥 도로고 모고간에 전부 이렇게 고속도로고 일반 도로에다가 불도저로 가서 흙더미를 밀어붙여가지고 다 쌓아버렸잖아요. 개혁하는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 기본은 봉쇄 차단인데 이제 문제는 그 봉쇄 차단으로서 얻는 어떤 전염병 확산 차단의 효과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경제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인 것 같아요. 바이오토픽 아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걸 번역 전문가인 양병찬 선생님이 많이 잘하시죠. 양병찬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것들을 쭉 봤는데
그 이제 우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이제 논쟁들이 의학 방역이나 이렇게 감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논쟁들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방역이나 역학 입장에서는 봉쇄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봉쇄인데 방역이나 역학 전문가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거다. 네, 그런 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미 세상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현실적으로 봉쇄를 한다라고 해도 완벽하게 봉쇄가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결국에는 빠져나갈 거야,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걸 무리하게 막는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봉쇄가 맞죠. 그렇죠. 봉쇄가 맞는데, 그 방역 전문가 역학, 존스 홉킨스라든지 이런저런 데에서 이제 우한 사례를 공동 중국에 이제 의료준 의학회하고 공동 연구 지금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감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우한을 틀어 막는다라고 해도, 아무리 강제적으로 막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현실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거의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벌써 빠져나갔을 거다. 나갔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발견한 시점에서는 이미 우한을 벗어나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을 봉쇄한다는 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설령 발견된 시점에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해도 집중 발생된 그 후에 보면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의 사례를 보면 또 중국의 사례도 역시 우한 지역에 아주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은 봉쇄가 일단 여전히 효과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현실적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감염이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심리적인 또는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게 마구잡이로 혼란스러워져서 우리나라가 더 그렇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을. 완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봉쇄냐 완화냐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역학 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보니까 결론이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결론이 뭐였냐면 제 결론이 아니고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이제 논문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이해한 바가 기본은 봉쇄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어떤 조금 더 봉쇄를 조금 더 붙게 반대하는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피해가 더 크다. 봉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이제 우한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걸 완벽하게 믿을 수는 않겠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유튜브가 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처참하다 그럴까? 네. 이게 지금 충격이죠. 21세기에 뭐 이렇게 과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지, 뭐 식량도 부족해, 뭐 의료자원도 부족해, 그냥 죽어야 된다는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뭐랄까 마음이 좀.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런 봉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다. 차라리 차선 체계랄까 이렇게 봉쇄보다는 그냥 완화, 강제적으로 좀 틀어막는 것보다는 감염 증상이 있거나 조금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자가 격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감염 증상이 있어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 다라면 좋지만 또 그런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나 오히려 내가 증상이 있어서 내가 감염됐나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걸 감추는 게 자기한테 더 이득이라고 자기가 피해를 덜 본다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가격리로 완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으면 그 완화를 했을 때 그러면은 감염병 확산을,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계층들, 이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중국 이제 이제 우한 쪽 관련해서 샘플을 취재해서 이렇게 하는 중국 이제 의학자들하고 존스홉킨스나 이런 데들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동조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애들 또 성인 어른들과 똑같이 이렇게 전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면 완화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 성인들은 깨끗이 손 씻고 못하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차단하는데 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럼 어린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는 휴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휴교를 하면 이제 걔네들은 어디 가냐? 엄마 아빠들은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학교도 휴교를 했으니까 학원도 휴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막 나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역학 전문가들이나 어떤 의학계에서도 이 새로운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이미 이제 사스 사례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지금 이제 3번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2000년 이후에 3번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나 신종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이제 세상은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뭐 분명히 이렇게 그 의학적인 역학적이나 이렇게 그 감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봉쇄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화를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오히려 경제적 피해가 사회적 불안이나 동요가 훨씬 지금 글로벌하게 좀 증폭돼 버렸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네. 상황이. 봉쇄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떤 그 불안이나 피해하고 완화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의학계에서의 조사 연구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네. 비교군 대조군. 네. 대조군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완화를 했을 때 사회 전체가 모두가 침착하게 정말로 의학계에서 기대하는 이상적인 대응을 한다라면 피해가 적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미 드러났잖아요, 지금. 네. 불과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두 달 사이에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려버리는 상황이에요. 서로 막 차단하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올스톱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학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방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 입장에서도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합의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죠, 선생님. 약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감염병 자체는 20세기 초에는 굉장히 그 분야가 이제 유망하기도 했고, 뭐 세균 발견, 뭐 항생제 발견 그러면서 엄청 하다가 20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자만했다고 할까요? 네. 뭐 의사들이든 뭐 의학자들이 이제 감염병은 이제 괜찮아. 감염병은 이제 우리가 다 잡았어. 우린 딴 거 하면 돼. 그래서 뭐 이제 뭐 심장병이라든지 뭐 뇌 문제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요것만 엄청 팠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감염병 연구가 말은 있었죠. 언젠간 올 거다. 우리 이거 준비를 해야 돼 말은 있었는데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제 4번째 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각각이 다 아까 이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전파력, 치명률, 무증상 감염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될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를 약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에서 처음인 거예요.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력은 굉장히 빠르고 네. 그리고 치명률은 조금 낮은 근데 그래도 신종플루보다 더 높으니까 있는 편이에요. 진행 모양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생긴다면은 감염 속도가 엄청 빠르면서 치사율도 엄청나게 높은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네, 근데 치사율이 이렇게 높으면 그 무증상 감염 기간이 길면은 이제 상관은 없는데 치사율이 높으면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리고 전파력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그 의학계가 어떤 감염학계나 이렇게 방역 이렇게 보건 방역 이렇게 역학계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러스는 세균이든 뭐 패스트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뭐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영양 실조라든지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확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성장형의 질병, 뭐 이렇게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폭증을 해서 이렇게 의학 분야도 그런 쪽에 또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또 전혀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스라든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전염병군들이 발병하기 시작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터 이제 의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말만 나왔다가 그냥 이게 또 묻혀버렸지. 당해봐야지 알지.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극도로 혼란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봉쇄냐 마냐나 논란이 했지만 지금 와서는 다 지금 봉쇄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아예 그냥 딱 봉쇄를 하는 게 차라리 정부 대응을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지금 정권? 정부였던 것 같고 이제 역학이나 감염을 했던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더 많았죠. 아직 잘 모르겠다. 바이러스의 아까 말씀드린 그 전파력, 그 치명률, 무증상 감염 그런 거를 좀 알아. 정보가 나와야 데이터를 알아내야 이제 뭘 공부를 하든 말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일부가 조금 밝혀졌는데 그런 정보를 이제 정권에 주니까 근데 뭐 이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감기 바이러스니까 이제 뭐 그런 정보가 들어가니까 너무 처음에 이제 그리고 처음에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환자가 별로 안 나왔다 보니까 이제 좀 느슨해져가지고 뭐 함부로 이렇게 괜찮을 거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초창기 이제 중국에서 퍼져서 우한 봉쇄까지의 조치까지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일부러 다른 나라에 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도시 하나 전체를 다 이렇게 봉쇄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을 하는 거면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지 않았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종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계 의사들이나 전문계 의학자들도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데이터나 이렇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에서 신종 전염병의 그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역학 당국자나 보건 당국자 입장에서 그러면 저기를 봉쇄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을 할 때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역학자들이나 전문 의학자들이 봉쇄를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요거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처음에는 봉쇄를 보내는데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 보건 당국이나 정치 정부나 이런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처음에 봉쇄를 이렇게 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별 볼 일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 정치적 책임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역학 전문가들이나 의학 전문가들이 어떤 이제 그 권고를 하는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라고 하면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완화. 근데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의학 전문가나 역학 전문가들이 초기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서 오는 이제 약간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역학 전문가들 간의 그 약간 바이오토픽인가 이런 데서 갑론을박한 것도 역학 전문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이 그건 그 사람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저희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이 걱정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런 역학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는 의학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라고 그냥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런 입장을 배제하고 결정을 이렇게 딱 권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정치권이 이제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는 문제죠. 근데 그런 것을 역학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완화를 할 때는 취약자 계층이 피해를 보니까 전부 휴교하고 전부 경제활동을 스톱해라고 이렇게 권고를 또 하고 있다는 게 모순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 이게. 근데 소장님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기 뭐 이렇게 여각자도 있고 감염병 전문가도 있지만 이제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당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성향 그런 거는 있을 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부나 정치적 판단의 문제로. 그 전까지 최대한 그래도 약간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자로서의 판단만을 냉정하게 내려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 안에서도 그런 게 봉쇄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에 가깝고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경제, 사회적, 정치적 그런 요인들을 강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그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금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다라는 게 더욱더 지금 그 혼란을 증폭시킨.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중국 자체가 우한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강제 봉쇄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베이징도 봉쇄를 하고 있잖아. 베이징이 넘어가면 이제 박살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진핑 권력도 지금 위험하다고 보고 결사 이제 봉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굳이 국가라는 국경선을 쳤을 뿐이지 국경선을 걷어내면 우한이나 대구, 경북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국경선을 봉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건 이렇게 그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에 불과해요. 그런 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특히 이제 그 이런 전염병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에서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을 하면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텅 비어버리고 전부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전쟁터 같이 있고 뭐 의사들도 푹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렇게 떠드는 미친놈이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불안해 있는데 사람들한테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공연불이죠. 오히려 더 불안을 주는 네. 것입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걱정 마십시오, 뭐 활동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그 헛발질이 지금 한국의 마스크 세제. 네. 마스크 문제가 진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